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처참하게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연일 좀 이렇게 크게 좀 눌러지면서 연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양 증시가 모두 눌러지면서 마무리했고요.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니케이, 상해 전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그런 압박, 그 다음에 외인 자본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이 환율 시장이라든지 그런 금리 시장이 흔들려 버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우려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또 이렇게 2400포인트가 코스피가 이탈을 했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라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하던 바닥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미 예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예상을 했어도 이런 하락은 항상 뭔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깨고 또 쭉 떨어진 만큼 또 한번 계단식으로 한번 떨어졌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끝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긴 어렵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한번 이런 횡보하는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장이 이어졌을 때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어떤 악재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이언트 스텝, 그죠? 자이언트 스텝까지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영이 되어 가는 중이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뭔가 큰 문제가 터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국가가 부도가 나면서 채무 불이행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하거나, 일단 지금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런 몇몇 신흥국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가 지금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보다 그런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이 확 풀렸다가 이제 돈이 다시 빨려 들어간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빨려가는 분위기다 보니 뭔가 경제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3,3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거의 1,000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수 자체로는 그죠, 한 30%, 40%까지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증시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떨어진 일이 거의 10년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또 큰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심리에 따라서 그런 심리 지표로 큰 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것 같고요. 이 출렁출렁이는 이 움직임에 이 잔잔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또 저렇게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 다가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시장이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아야 되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뭔가 자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다들 그렇게 각국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또 신흥국이 그렇게 또 힘들어졌을 때, 네, 디폴트 상황까지 갔을 때, 그런 국가들이 내몰렸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좀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펼쳤던 대중 정책을 조금 이제 그 무역 관세를 줄이면서 완화시킬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정말 이제 굉장히 세계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그렇게 뉴스에 도배될 때마다 이미 그 당시에는 꽤나 이제 하락폭이 반영이 되고 난 뒤였고요. 그 하락폭이 끝날 때쯤이면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 대한 반등폭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폭이 이렇게 깊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이라든지 아무튼 저점을 한번 찍고 이렇게 양봉이 한번 크게 세워지거든요. 네, 저점 부근에서. 그래서 뭐 용수철처럼 탁 튕겨가지고 고점 부근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계속 뭐 우리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미 1000포인트 정도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100포인트가 빠질지 200포인트가 빠질지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빠져온 것에 대비해서는 당연히 적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빠지는 것이 이제 끝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반영된 상황이고 그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시장은 반등을 다시 한번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그 하락폭이 세계 경기가 지금 당장 뭔가 엄청난 위험을 맞았다. 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그런 전쟁 상황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큰 폭에 대한 시장 타격을 예상을 하고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지금 매도한 물량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으로 매도했던 부분이 분명히 이제 기계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처참하게 이렇게 증시가 망가졌지만 분명히 저점은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저점이 한층 더 다가왔구나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경제라는 것이 순환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 자체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오르고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때까지 내려본 적 없는 그런 하락폭이라든지 연일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그죠? 이 하락에 대해서만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면, 이 하락에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크게 불안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뭐 이만큼 1000포인트가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때는 뭐 돈을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거기 때문에 그땐 투자 자체가 좀 무의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일단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 뭐 차분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멎어야 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계속 높이 유지가 될수록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저점 라인이 이미 깨진 상황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수급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뭐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70포인트, 그죠? 어디까지 지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큰 하락세를 이미 한번 뽑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횡보하는 이런 구간이 올 거다. 그래서 바닥을 좀 여러 번 터치하는 구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반등장이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네, 그런 불확실성 해소라고 그러죠. 네, 해소가 하나씩 되면서 그리고 대응책이 하나씩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환율이 이제 1293원 찍었고요. 네, 1300원으로 바로 지금 나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 밑으로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을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 환율 자체가 쭉쭉 지금 뻗어나가기보다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저항선 1300원 정도를 지금 뚫을 것인가, 요게 이제 좀 관점이고 최대의 관점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아마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만의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지금 좀 선물 지수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내일까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3.2%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지금 뻗어나가지 못하지만 환율 추세와 좀 비슷하게 지금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확실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를 좀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50원 하락해서 3.8% 하락했고요. 16,4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17,000원을 또 오늘 깨버렸고요. 16,0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가 지금 계속해서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증시 전체가 좀 코스피 자체가 지금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16,00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16,000원이 끝나고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분 자체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으로 그냥 지금 19,000원, 뭐 19,000 중반 정도부터 줄곧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대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지금 불가피하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계적인 매도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보기 힘든 가격까지 떨어졌고요. 사실 뭐 우리가 그리던 그런 박스권 하단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단이 지금 벗어난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을 깨고 떨어졌던 그 구간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저점인 15,200원 정도죠. 15,000원대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더 내린다면 진짜 15,000원까지도 저는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떨어진다면 그 아래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그냥 패닉셀러 완전히 그냥 증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의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뭔가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악재들 그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크게 지금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환율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지표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자꾸 끌어내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증시가 내리기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내려갔다면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하는 시장도 찾아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차분히 기다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정도에서 매도를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손절을 쳐버린다고 했을 때는 조금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제 끊어낼 거였다면 증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전에 끊어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끊어냈다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간다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매수 타점을 다시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을 때는 올라갈 때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고 내려갈 땐 거의 저점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뭐 그런 좀 엇박자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 매도에 대한 접근 자체를 지금 이런 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뭐 끌고 갔을 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런 매수 매도에 대한 불필요성과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그런 금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19,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16,400원까지 갔다고 했을 때, 그죠? 내가 18,500원 정도에만 손절매를 쳤다고 했을 때 어디가 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서 다시 사서 차라리 다시 올라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매수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한 번씩 하루씩 이렇게 올려주는 이 양봉 때문에 결국에는 본격적인 반등을 앞두는 그런 양봉이 나오더라도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쭉쭉 뻗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때 손절했던 가격까지 금방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일일이 대응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쭉쭉 떨어졌을 때 뭐 요때 손절을 하셨던지 뭐 요때 손절을 하셨던지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약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해버려서 고를 깊게 파고 나서 금방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 뭐 두 달 동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 만에 금방 가격대를 다 회복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가 안정화되거나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분명히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판가 자체가 재료비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순이익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외화벌이라는 기업들 있죠.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런 수출에 대해서 외환으로 또 이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수주를 한다면 지금 고환율에 대해서 또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재료비만 올라간다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부담스럽긴 한 상황인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증시 전체가 이렇게 하락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 하락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렇게 하락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고를 파버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는 한번 떨어지면 좀 이렇게 이때 뭐 증시와 상관없이도 떨어지기도 했고 증시와 상관 있을 때도 떨어진 적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 버텼고 그때마다 결국에는 떨어진 것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졌었기 때문에 뭐 이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때까지 계속 다시 가격대가 돌아오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코로나 때도 보시면 뭐 코스피가 뭐 1000포인트가 깨진다, 뭐 9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뭐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세계 자체가 그냥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두 뭐 3분의 1 토막, 반토막 나가지고 삼성전자 그때 38,000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10만 원까지 치고 나갔던, 네, 뭐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자금이 그때는 풀려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박자가 잘 맞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저점을,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뭐 58,000원 찍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 경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위험 자산 자체가, 이 주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제 내 돈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시 전체가 떨어지고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제 증시를 끌어내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신용 반대 매매가 그냥 쏟아져서, 네, 그렇게 집단적으로 한 번에 쏟아졌을 때 떨어지는 것이지, 대부분의 이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이런 상위 뭐 0.1%, 네, 그런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환율 시장과 국채 금리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따졌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털을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국제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메리트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국제 시장이 메리트가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주식 시장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근데 주식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방향이 맞는 이런 종목 위주로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네, 이런 하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뭐 계좌 뭐 손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죠. 네, 저도 이제 손실을 좀 보게 되었고요.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하락세가 멎을 때까지 멈추었다가, 네, 그런 바닥 라인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저는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는 그 구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긴 했지만,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만간 그 거래량이 터지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거래 올라가더라도, 반등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봉도 무너져서, 네, 지금은 이런 월봉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고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런 이벤트 자체는 특수한 이벤트 자체는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수량으로 보면 이제 78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금융 투자, 네, 이렇게 매수를 금융 기관은 뭐 거의 매수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며칠 동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에 보았을 때 동시호가에 좀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런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옵션 만기일에만 나타나던 그런 동시호가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무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양이 쏟아졌고요. 특히 또 JP모간 투자자, 그죠? 그때 동시호가에 많이 매수했던 모간서울, JP모간 중에 JP모간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하면서, 네, 주가를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뭐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되거나 대량으로 매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공매도가 그런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6월 20일이죠. 그래서 오늘 신주 상장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EWR이 이제 4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었는데 아마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연기금 투자자 오늘 좀 매수를 했고 특이한 사항은 지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제외하고는 큰 매수 매도가 없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1458만 주로 이렇게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1500만 주에서 45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6월 20일 기준으로 이틀 2거래일 전이긴 하지만 공매도가 또 상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 6월 20일에 이 상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상환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EWR에 대한 상환이 진행된 것인지 일단은 이 이틀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번에도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또 이제 EWR에 대한 신주 상장이 가까워졌을 때 또 그 수량에 맞춰서 이렇게 또 상환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500만 주 이상이 560만 주 정도가 이제 추가 상장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공매도 잔고들이 상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눌리는데 이용된다기보다는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교환 물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이제 30만 주 정도 체결이 되었고 14만 주 상환이 되어서 2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조금 이제 또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량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추정 77만 주 매도해서 67만 주 정도로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금요일에 샀던 그 물량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매도를 한 모양이고요. 9.88%로 9%대 후반대를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 일시적인 매수와 매도를 끝내고 다시 한번 또 평소대로 진행을 하는지 최근에는 이제 9%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이제 지금 장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실 차트의 움직임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고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도 외국인 투자자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피 종목 위주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쏟아내면서 한 번 더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은 16,000원에 대한 그런 주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더 내려가면 이제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불가피했던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어느 타점이 됐던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을 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집중을 해서 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집중을 해서 매도한 분들은 분명히 다시 들어오기 힘들 거고요. 그런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종목 자체가 그냥 망가져서 그죠? 산업 자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부채가 너무 늘어서 이제 종목 자체가 어려워진다. 기업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저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그런 정리에 대한 시그널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그런 비전과 이런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 버려가지고 좀 많이 좋지 않게 상세가 되어 버렸는데
분명히 그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받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잡담은 끝내고 이제 원전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몇 개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있는 소식은 없어서 그 주변에 대한 원전 소식에 대해서 좀 몇 개 가져와 봤고요. 이제 한전이 수출했던 UAE 원전 3호기가 운영 허가 취득을 해서 핵연료를 장착을 하고 뭐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호기는 지금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3, 4호기가 이제 운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 3호기가 이제 본격적인 그 운전에 대한 승인을 나고 이 예비 출력 시험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호기도 곧 3호기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기술력, 그 다음에 원전 안전성, 그리고 원전 건설에 대한 경제성을 한 개당 5조죠. 1400메가와트급을 5조, 단 5조 원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UAE라는 그런 국가에 중동에 대한 국가에 1400메가와트급 4개를 공급했다. 4개를 건설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 5조 원에 성공적으로 그것도 납기 안에 그죠? 건설 납기 안에 성공적으로 건설을 끝내고 이렇게 상업 운전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전 세계가 지금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미국 대비해서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정성까지 입증하고 기술력까지 입증했다면 당연히 해외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비용 자체도 이제 국가적으로 친원전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 원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수출에 대해서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미국에 대한 원천 기술까지 이제 협력을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인식 자체가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밀고 있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력 발전을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 수력 발전을 못하고 풍력 발전을 하더라도 그런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풍력 발전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력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시기가 와버렸는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까지 지금 막아버리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탈석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게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니까 석탄 발전을 또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투자 국가 독일 자체가 지금 겨울 난방 대비해서 가스 비축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 멈추었던 그런 석탄 발전소를 지금 다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로 했던 독일 에너지 전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보시면 선물 가격만 하더라도 이 전 대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치솟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석탄은 계속 없애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런 LNG 가스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석탄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미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국가들이 이제 지금 뭐 EU에서도 EU 의회에서도 이제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자, 원전 천연가스를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대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 자체가 국제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그 원전이 이제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린 펀드가 크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그 사업으로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득을 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원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그린 펀드가 원전으로 빠지는 것이 탐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명분 중에 하나가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에 핵 확산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면 또 위험하다 뭐 그런 명분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린 텍소노미에 지금 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이 인식 자체가 에너지 위기 상황이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수급이 수급 차질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시면은 원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은 에너지에 대한 위기가 적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조금 에너지에 대한 그런 위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원전에 대한 발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덜 하는 거고요. 뭐 전기료를 좀 올린다고 하지만 이 유럽과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교훈이 될 거고 그런 선례가 됨으로써 이제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원전이 많은 국가도 프랑스도 지금 발전량 50% 이상이 지금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 5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서 세계 두 번째 원자력 발전 대국인 프랑스가 노후한 원전 보수 등을 이유로 절반가량을 가동하지 않아서 발전량이 절반 이하를 밑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많긴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노후한 원전이 이제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전력 수급이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가져와 봤을 때 이 노후한 원전이란 것은 향후 우리나라도 10년간 10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커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무진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신규로 건설 중인 1400메가와트급이 4개가 있긴 합니다. 그 4개가 이제 돌아가더라도 향후 이제 한 5년 뒤에는 다시 한번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원전 건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대한 10기에 대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이 수명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지금 선례를 보았고 독일에서도 지금 선례를 보았습니다. 친환경 하다가 결국에는 탈석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한전그룹이 한전이 지금 그 대규모 적자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주식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량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매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금 한전 기술에 대해서 지분을 아마 65%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중 14.77% 정도 그죠? 총 4천억 원치를 지금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지금 6만 원 중반인데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블록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이 지분을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중 이 후보자 중에 하나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한전 기술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무리하게 매입은 하지 않겠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뭐 진출할 수 있거나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지분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네, 나서서 지금 재무적으로 그런 4천억 원에 대한 아니면 4천억 원 중에 뭐 4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그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두산 밥코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메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매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매입을 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한전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재무적인 그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지금 작년에 두산 에너비티가 겪던 그런 상황을 지금 한전 기술과 한전은 겪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걸 누가 살지는 일단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로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거의 가장 싼 가격에 네, 성공적으로 지금 해외 수출을 진행해서 네, 상업 운전을 시작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UAE 원전은.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던 그런 독일마저도 네,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투자를 하는 계획을 잘 이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지금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그죠? 에너지 수급에 대한 차질로 탈석탄에서 다시 석탄 발전을 또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런 정책에 대한 모순이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조차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긴 하지만 그런 노후화된 원전에 대해서 대응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또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원전, 그 수명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해체, 뭐 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그런 처리, 그다음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거나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도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뭐 백지화된 그런 다른 사업들도 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고 지금 그런 이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런 타격을 받았던 이제 원전에 대한 이 기업들이 하나 둘씩 좀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전 산업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뭐 주식에 대한 그런 숫자보다는 이런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세계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주식이 빵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는.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주식이 빵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전부 다 망하자, 전부 다 죽자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분명히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메리트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일, 이번 주, 뭐 이번 달 전체가 어떻게 지금 뭐 계속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차분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저도 분석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꾸준히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저는 뭐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힘든 장에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 뭐 이제 후덥지근해가지고 여름도 다가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